내게 긴 여운을 남겨줘요. 사랑을 해줘요. 할 수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새하얀 빛으로 그댈 비춰줄까요? 그러다 밤이 찾아오면 우리 둘만의 비밀을 새겨요. 추억할 그 밤 위에 갈피를 꽂고선 난 몰래 펼쳐보아요. 자, 신청곡 잔나비의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라는 노래고, 요즘 대세죠, 대세. 선생님도 압니다. 나 혼자 산다 보니까 나오더라, 잔나비. 교과서 160쪽부터 168쪽까지고, 자, 저번 시간에 이제 중국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제 일본 차례입니다. 일본 차례. 사실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복잡하고 미묘한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곳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미운 곳이지만, 또 우리가 일본 문화나 일본 음식 같은 거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또 친숙하고, 여러분이 커서 해외여행 갈 때 가장 이제 손쉽게 선택하는 나라가 일본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안전하고 사람들도 친절하기도 하고 깨끗하기도 하고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면 일본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텐데, 자, 일본은 상당히 독특합니다. 우리가 사실 일본을 굉장히 좀 무시하고 깔보는 면이 있는데, 이 아시아나 아프리카 대륙 중에 유일하게 이 서구 유럽의 침입을 받고서도 유럽처럼 변화하는데 유일하게 성공을 한 데다가, 그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서 유럽처럼 식민지를 만들어가는 제국주의 정책까지 실시했던 나라입니다. 이제 물론 일본이 이런 걸 성공함으로써 우리는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죠. 근데 어째서 아시아나 아프리카에 있는 수많은 이제 국가들 중에 일본만 이런 걸 성공할 수 있었는가? 우리도 실패하고 중국도 실패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일본은 성공할 수 있었던 걸까? 사실 선생님도 뭐 명확한 답을 내놓을 수는 없습니다. 이 인문학이라는 게 자연과학처럼 어떤 명확한 답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했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설득력 있는 추측과 뭐 근거 제시들만 있을 뿐이라서, 여러분도 이걸 배우면서 한켠으로 마음속으로는 어째서 일본은 이걸 성공했던 걸까? 역사적인 측면을 살펴보면서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개항 과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이 어떻게 항구를 열게 되었는가? 자, 일단 우리 임진왜란 이후에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인물이 에도 막부라는 것을 성립시켰다라는 것은 2학년 때 배웠습니다. 막부라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많이 까먹었을 것 같은데, 일본은 무사가 이제 지배층이죠. 무사가 일본에 천황이라는 그런 왕이 있지만, 일본은 옛날부터 이 무사의 우두머리인 무사정부의 우두머리를 뭐라 부르냐면 쇼군이라 부릅니다. 쇼군. 그래서 천황은 그냥 상징적으로 존재할 뿐이고, 실질적인 통치는 무사의 막부는 무사의 정부입니다. 무사의 정부. 이 무사들의 정부인 막부가 통치하고, 막부의 지배자는 쇼군입니다. 그래서 쇼군이 대대로 이어가면서 이제 일본을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천황은 어떤 상징적인 존재로서 어떤 쇼군이 하고자 하는 대로 허가해주는 존재에 불과한 어떤 상태입니다. 조선 후기 쭉쭉 내내. 자, 에도 막부는 이제 나가사키라는 곳을 통해서, 나가사키는 우리 부산에서 가까운 일본의 도시입니다. 이 나가사키라는 곳을 통해서 이제 네덜란드랑만 교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서양에게 어떤 사실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거의 없었는데, 이 에도 막부는, 일본은 네덜란드를 통해서 이 서양 유럽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는 어느 정도 앞선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네덜란드랑만 교역을 했는가? 사실 유럽 전체랑 교역을 안 하려고 했는데, 교역을 안 하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가장 큰 이유는 크리스트교 때문입니다. 이 서양 유럽인들이 오면 항상 크리스트교를 전파하려고 하고, 이 크리스트교라는 종교는 동양에서는 사실 굉장히 생소하고
생소할 뿐만 아니라 사실 동양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뭐 남녀 평등이라든지 누구나 인간은 하느님 앞에서 평등하다든지 이런 개념은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던 이 동양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개념입니다. 그래서 항상 서양인들이 와서 그리스도교를 전파했기 때문에 교역을 안 하려고 했는데 네덜란드만 유일하게 자기들은 종교를 전혀 전파하지 않고 어떤 무역만 하겠다라고 해서 네덜란드랑만 교역을 하게 해줍니다. 자, 이런 상태로 이제 쭉 이어지다가 이제 아편 전쟁에서 청나라가 패배했다는 소식에 일본도 큰 충격에 휩싸입니다. 왜냐면 청나라가 가장 강력한 나라고 나머지는 다 오랑캐인 줄 알았는데 저렇게 청나라가 쉽게 박살나는 걸 보니 일본도 당연히, 그럼 서양이 일본에 안 와서 그렇지 일본에 온다면 당연히 일본도 이제 박살나겠죠. 특히나 일본은 이제 무사 집단이기 때문에 전쟁의 패배에 대해서 훨씬 더 우리 글을 읽는 양반들보다는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 칼을 든 무사 집단은 당연히 서양 애들이 오면 이제 일본을 지키려고 싸우러 나가야 되는 입장이죠. 직접.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공포와 충격에 많이 빠지게 됩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이제 미국에서 일본에게 이제 개항을 요구합니다. 그럼 미국은 왜 일본에게 개항을 요구했느냐? 자, 사실 일본은 별 관심 없습니다. 뭐가 관심이 있냐면 미국도 청나라가 개항이 됐다, 이 거대한 중국 시장이 개항됐다라는 소식을 듣고 미국도 당연히 중국에 어떤 무역을 하고 싶겠죠. 근데 이 태평양이라는 곳은 너무 멀고 당시에는 이제 증기선이라는 어떤 체제죠, 배가. 그러면 이 거대한 태평양을 건너려면 수없이 무거운 석탄과 식량과 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청나라까지 가기에 앞서서 그런 석탄과 식량과 물을 중간에 채울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필요하게 된 것이고, 미국은 그래서 청나라 가는 길에 일본에 들러서 그런 것들을 보충하고 가야겠다라는 개념으로 일본에게 개항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제 미국의 이 요구에 맞서서 이 페리 제독이 와가지고 이제 시꺼먼 배를 타고 와가지고 이제 개항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 막부는 이걸 개항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엄청난 고민에 빠집니다.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나라처럼 이제 엄청난 대포 세례를 맞을 것이고, 그런 대포 세례를 맞으면 당연히 전쟁에서는 지겠죠. 그래서 일본 막부는 이 개항 요구에 이제 승인을 합니다. 개항을 하겠다. 너희의 요구를 순순히 따르겠다라고 해서 개항을 허락합니다. 근데 이때 문제가 뭐냐면, 이때까지 천황이 항상 허수아비 같은 존재로서 이제 그냥 허락만 해줬다고 했죠. 근데 천황이 갑자기 이 막부의 개항 요구에 반대 의사를 나타냅니다. 상당히 이제 막부를 다스리는 쇼군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하겠죠. 그래서 막부는 천황의 어떤 허가를 필요 없이, 허가를 받지 않고 이 두 가지 조약을 체결합니다. 미일 화친 조약과 미일 통상 조약이라는 조약이고, 내용은 이제 항구를 개항하고, 자, 이 두 가지 내용은 사실 굉장히 여러분들이 생소한 단어인데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단어들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이런 조항을 이제, 자, 일단 최애국 대우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최애국 대우는 한자로 하자면 가장 최고로 혜택을 주는 국가로 대우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었는데 미국의 조건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을 경우에는 미국에게도 자동으로 어떤 조약을 더 개정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미국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불평등한 조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외법권은 뭐냐면, 외국인이 이제 일본 내에서 범죄를 저지를 때 일본 법으로 처벌하지 못하고 이제 그 나라의 법으로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특권입니다. 특권. 지금은 아주 소수의 외교관한테만 주어지는 특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조항들을 맺으면서 굉장히 불평등한 조약을 울며 겨자 먹기로 맺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막부는. 그래서 일본이 이런 조약들을 맺어보니까, 최애국 대우와 치외법권 같은 거 맺어보니까 굉장히 괴로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 괴로움을 어떻게 이제 푸냐면, 이제 우리나라에게 조약을 체결할 때 이런 조항들을, 최애국 대우나 치외법권 같은 조항들을 강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일본이 겪었던 괴로움을 나중에 겪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한국사 할 때도 다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최애국 대우와 치외법권은.
그래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미국에게 항구를 오픈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항구를 오픈해봤습니다. 항구를 막 이제 천황이 반대했는데 그래도 막부가 쇼군이 이제 쌩까고 개항을 했습니다. 개항해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외국 상품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경제가 굉장히 혼란해지고 물가 상승하면서 이제 살기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급 무사들이나 농민들의 불만이 점점 커졌습니다. 아니, 천황이 하자는 대로 결국 천황의 말이 맞았구나, 천황이 이걸 반대했었는데 이 막부의 선택이 틀렸고 천황의 선택이 옳았다라는 이런 여론이 점점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일본의 서남부 지역 무사들이 이 막부를 무너뜨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서남부 지역의 무사들이, 일본 서남부 지역, 우리 부산이랑 가까운 곳입니다. 조슈번, 도사번, 사스마번, 이 시젠번이라는 네 곳의 번은 일본의 그 지역 그 단위입니다. 지역 단위. 이 네 가지 번이 힘을 합쳐서 이 일본 막부를 뒤엎는 주요한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이 이 네 가지 번이고요. 넘어가면 안 되고, 이 네 가지 번의 무사들이 이제 막부를 무너뜨리고 천황 중심의 새로운 국가를 이제 수립하게 되는 사건을 메이지 유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새로운 정부가 이제 수립되는 것이고, 메이지는 당시 천황의 이름입니다. 메이지 천황. 그래서 이 정부를 메이지 정부라고 하고, 이 메이지 정부는 이제 강력해지기 위해서 이런 수많은 근대화 정책을 펼쳐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봉건제도 같은 거, 낡은 제도 같은 거 폐지시켜버리고 철저한 중앙집권화, 그 다음에 신분제도, 이제 서양처럼 점점 바꿔가는 거죠. 신분제 폐지시키고 징병제, 국민이라면 누구나 어떤 병력의 의무를 져야 된다. 그 다음에 의무교육제도, 우리가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다 의무교육제도입니다. 강제로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모든 국민들에게 의무교육제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서양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서양의 모습을 배우기 위해서 서양의 유학생도 파견하고, 특히 이와쿠라 사절단이라는 서양의 모습을 배워오라는 사절단을 파견합니다. 당시 모습들이, 이 중간에 있는 이 사람이 유일하게 지금 일본식 복장을 입은 사람이 이와쿠라고요. 나머지는 다 서양에 가니까, 배우러 가는 거니까 다 서양식 복장을, 그리고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은 이 두 번째 있는 이 인물, 나중에 이제 안중근 의사에게 총을 맞아 죽는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일본에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서양의 모습을 배우려고 출발하게 되는 것이고, 이때 서양의 모습을 배워오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과 같은 모습을, 이제 우리 중에 어떤 모습들은 이런 이때 유럽에서 배운 모습들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 가니까 헌법이 있더라, 헌법이라는 것이 있더라. 그래서 헌법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제 입헌 군주제 국가로, 천황이 존재하지만 이 헌법이 존재하는 입헌 군주제 국가로 변모하게 됩니다. 우리가 잠깐 천황의 일본의 헌법을 잠깐 보겠습니다. 당시 헌법이고, 자, 일본 제국은 대대로 이어온 천황이 통치한다. 천황의 권한은 신성하여 침범할 수 없다. 천황은 국가의 원수이고 통치권을 총괄한다. 천황은 제국 의회의 협조를 얻어 입법권을 행사한다. 보면 전부 모든 권력을, 국가의 모든 권력을 천황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과서에 안 나오는 자료인데 선생님이 시험에 출제할 겁니다. 알았죠? 자, 우리가 이 서양의 헌법과 차이점이 뭐냐면, 서양의 입헌 군주제는 우리가 국왕의 권한을 제한하는데 모든 힘을 쏟고 있죠. 그래서 의회가 이제 국왕의 권한을 제한하는데, 일본의 헌법은 반대로 모든 천황의 권한을 집중시키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헌법이 존재하긴 하지만 사실은 전제군주제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고, 그러면 일본이 어떻게 근대화에 성공했는가? 사실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정리해보고 실제 수업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